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필기 첫 번째 과목 컴퓨터 일반의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가짐이 지금은 참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공부할 때 보면 책이 항상 앞쪽만 이렇게 까매집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갈수록 의지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정규 강좌다 보니까 분량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이렇게 서비스했던 강의가 뭐 실제 출제되는 시험 범위의 99%, 그러니까 그 교재에 있는 또는 강의에 있는 내용들을 모두 다 안다면 거의 90점 이상 맞을 수 있는 그런 강의였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 지엽적인 문제들, 지엽적인 내용들, 뭐 지엽적이라는 거는 이건 틀려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문제들까지 다 교재와 강의에 싫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 분량에서 우리가 80점을 목표로 강의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릴 말씀은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만 딱 보지 마시고요. 이제는 우리 기출 문제도 적어도 한 4회 정도는 봐주십시다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우리 기본 강의를 수강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너무 시간을 투자해버리면 지쳐서 나중에 네,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하는 것들은 과감히 패스하시고요. 이 용어들에 대한 것도 간단히 정리를 하시고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과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면 됩니다. 아셨죠? 너무 깊이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너무 까다롭게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기출 문제에서 다 잡는다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80% 정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고요. 우선은 컴퓨터 시스템.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 대한 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매일 사용하고 계시는 이 컴퓨터, 뭐 스마트폰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컴퓨터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계를 우리가 사람이 사용하는 것 이런 거를 우리가 보통 컴퓨터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컴퓨터라고 하는 어원은 계산기에서 나온 거예요. 계산을 하는 도구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가 예전에는 우리가 뭐 뭐예요? 주판 이런 것도 우리가 일종의 컴퓨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컴퓨터라고 하는 거는 전기적인 데이터 처리 장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EDPS라고 해서 한 20년 전에는 우리가 이제 EDPS라고 했어요. 이 일과목을 컴퓨터 일반이라고 하지 않고 EDPS라고 했습니다. 전기를 먹는 애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거는 그거예요. 컴퓨터는요, 바보 상자입니다. TV랑 똑같은데 어떤 명령을 내리지 않는 이상은 얘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전기가 없으면 그 어떤 작업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전기를 먹는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전기라고 하는 거는요, 전기가 흐르고 흐르지 않고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경우의 수가 두 가지밖에 없다고요. 전기가 흐르고 또는 흐르지 않고. 그래서 1, 0 이렇게 두 가지만 우리가 할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에 하시다 보면은 이진수라는 걸 배우거든요. 우리가 이진수, 이진수 배우는 이유가 바로 1하고 0. 전기가 흐르고 안 흐르고 요걸 가지고 이용하게 됩니다. 이 컴퓨터를 개발할 때 뭘 맨 처음에 이론 삼아 바탕을 삼았냐면 명제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함수에 가시면 또 아시게 될 텐데 이 명제라고 하는 거는 참 거짓이죠. 참이면 1이고요. 거짓이면 0이에요.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컴퓨터는 전기를 먹는다. 그리고 사람이 어떤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컴퓨터에는요, 크게 두 가지의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하드웨어라고 하는 거는 손으로 만져지는 애예요. 아셨죠? 이제 소프트웨어는요, 여러분들 앱이라고 하는 거 많이 아시죠? 어플리케이션. 바로 프로그램을 우리가 소프트웨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프트웨어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시스템 소프트웨어하고 응용 소프트웨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이제 다 하나씩 또 자세히 디테일하게 보게 될 거예요. 시스템 소프트웨어 딱 이름을 보니까 어떤 시스템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고, 자, 응용 소프트웨어 바로 응용이라고 하는 게 어플리케이션이잖아요. 사전 찾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앱 이야기하는 얘가 바로 응용 소프트웨어의 어플리케이션의 약자 앞에 있는 APP만 하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따지지 말자. 근데 맞을 거야. 그래서 요 앱이라고 하는 애가 바로 응용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요즘 세상 분들은, 요즘 세대 분들은 컴퓨터보다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패드가 더 익숙하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 때는요, TV나 비디오 이런 게 되게 굉장한 그
뭐라 그러죠? 매체를 받아들이는 그런 도구였는데 요즘에는 유튜브 하나로 그냥 뭐 TV고 뭐고 다 아이들은 TV 안 보더라고요. 다 유튜브만 보더라고. 그래서 점점 세상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스마트폰을 운영해주는 역할을 하는 애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안드로이드. 얘가 운영체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앱이 있죠. 뭐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문자를 준다든지 여러분들 많이 쓰고 계시는 뭐 카톡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우리가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시스템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겠죠. 스마트폰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뭐 그 안에다가 안드로이드든 또 뭐가 있어요? 많이 쓰는 iOS든 얘네가 설치가 돼 있어야 되겠고 그 기반에서 개발된 응용 소프트웨어 뭐 전화를 한다든지 문자를 준다든지 뭐 카메라, 카카오톡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브라우저 앱들 이런 애들을 다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해요. 그럼 컴퓨터에서는요. 윈도우즈가 있죠. 윈도우즈.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 우리 시험에 나오는, 바로 1과목에 나오는 윈도우즈가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그럼 윈도우즈 안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들 뭐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 인터넷 할 때 사용하시는 브라우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엑셀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또 한글, 뭐 이런 것들 또는 메모장, 계산기 이런 애들 우리가 이 도구를 아주 유용하게 쓰여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전에는 유용하다는 의미의 유틸리티라고 하는 명칭으로 썼었어요. 이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안 하고 유틸리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유틸리티들, 응용 소프트웨어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애가 바로 시스템 소프트웨어고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윈도우즈, 안드로이드, iOS 요즘엔 또 맥OS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얘네 모두 다 시스템 소프트웨어고 그 기반 하에 돌아가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뭐 개략적으로 개념만 잡으세요. 뭘 외우고 뭐 이러지 마세요. 자, 다음 중 컴퓨터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소프트웨어는 컴퓨터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일련의 명령들의 집합이다. 그랬어요. 명령들, 우리 코딩이라고 하는 이야기 요즘에 많잖아요. 이슈가 굉장하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는 이 코딩, 바로 명령을 컴퓨터에다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명령어들의 집합을 소프트웨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 실행을 하게 되면은요, 친구 목록 둬야 되죠. 대화 상자 불러와야 되죠.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씩 따로 모듈화돼서 프로그래머가 돼 있다고요. 아셨죠?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이래요. 요즘에는 이렇게 객체별로 따로따로 구성을 해서 모아서 사용하는 그러한 형태가 됩니다. 자, 소프트웨어는요,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 구분되어 있고요.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가 실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그램을 말한대요. 자, 윈도우즈, 유닉스, 리눅스는 대표적인 응용 소프트웨어다 그랬는데 우리 좀 전에 말씀드렸죠. 윈도우즈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입니다. 아셨죠? 그 유닉스나 리눅스는 이게 서버에 사용하는 그런 애예요. 뭐 여기 나오는 이 리눅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무료로 배포되는 그러한 운영 체제가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안드로이드나 iOS가 다 저 리눅스 베이스에서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안에 코드나 이런 커널들을 보면 리눅스를 많이 따라한 거죠. 제가 오픈 소스예요. 그러니까 공짜로 막 얘를 뭐 이렇게 개선할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안드로이드고 iOS고 그런 거거든요. 뭐 거기까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그래서 우선은 저렇게 두 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컴퓨터 기원이에요. 컴퓨터가 어떻게 발달했느냐. 사실은 이게 뭐 15년도에 잠깐 출제되고 그 뒤에 없어요. 그래서 얘네를 다 외워라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냥 이렇게 흘러갔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컴퓨터의 역사에 대한 내용이죠. 자, 우선은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어요. 이 전자계산기 역사에 해당할 때가요, 요걸 개발할 때가 2차 세계대전 때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비밀리에 개발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이나 아니면 독일, 러시아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독일 쪽이나 미국 애들이 이제 많이 만들게 되는데 얘네가 군사 기밀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를 개발했다라고 공표를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거는 그냥 이게 공표된 내용일 뿐이고 요즘에 점점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은 미국보다는 독일 쪽에서 더 많은 유럽 쪽에서 더 훌륭한 기계들을 더 빨리 만드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건 모르셔도 되고 우선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클리 에커트 이 사람들도 사실은 이제 미국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자, 우리 애니악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는데
이게 최초의 전자계산기라고 그냥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다음에 나온 게 에드삭이에요. 그래서 얘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바로 이 폰 노이만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분이 원래 철학자고 수학자거든요. 이 폰 노이만 형님이 원래 이제 스위스에 있는 베를린 대학교를 다니다가 거기에서 연구를 하다가 뭐예요? 망명을 합니다. 어디로 망명을 하냐면은 프린스턴 대학교로 망명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얘네를 개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직접 기계를 만든 게 아니라 이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전자계산 프로젝트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수학자다 보니까 이 사람의 논문이 있었어요. 뭔가를 계산을 할 때는 예전에는요, 그냥 바로 입력해서 바로 계산이 나오는 이런 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계 내에다가 어떤 프로그램을 담아서 하면 좀 좋지 않겠냐 하는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윌키스가 에드삭이라고 하는 이 전자계산기를 개발하게 됩니다. 뭐 이런 내용은 다 필요 없고 이 폰 노이만이라고 하는 형님 우리 컴퓨터 쪽에서는 거의 뭐 신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좀 전에 프로그램 내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기계에다가 프로그램을 넣는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엔 당연한 게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 때는 TV 보는 게 당연한데 요즘 애들은 유튜브 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엔 굉장히 혁명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이 폰 노이만형 프로그램 내장 방식. 여기에 처음 들어간 게 에드삭입니다. 에드삭.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얘가 약어로 일렉트릭 딜레이 스토리지 오토매틱 캐큘레이터의 약자인 거예요. 여기 보면 뭐예요? 스토리지가 들어가죠? 뭐예요? 여기에 S가 들어가죠? 요걸로 기억하시면 돼요. 에드삭 스토리지. 저장돼 있구나. 뭐가? 프로그램이 내장돼 있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얘가요. 이제 에드삭이 얘가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에드박이 나오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냐면 바로 이 이론을 폰 노이만 형님의 그 프로그램 내장 방식에 대한 그런 이론을 완벽하게 적용을 해서 나온 게 바로 에드박이에요. 에드박. 자, 그래서 얘 원어는 일렉트릭, 전자적인 디스트릭트라고 하나요? 디스트릭 이렇게 이야기하죠. 얘는 별개 각각의 그런 거잖아요. variable 어떤 가능한 그런 거죠. 자동 컴퓨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맨 처음에 나왔던 애니악을 우리가 개량을 해서 요거를 카피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건데 이게 개발 단계가 정말 막 경쟁 단계다 보니까 이게 연도가 어떤 게 빠르다 늦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처음에 애니악, 에드삭, 에드박, 유니박 이렇게 나왔는데 그 중에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최초로 적용한 것이 누구라고요? 바로 에드삭 스토리지. 그 다음에 얘네를 완성한 거는 바로 애니악을 개발하던 이 모클리 에커트가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드박이라는 거 다 중요하지 않아. 시험에 많이 안 나와. 그러지만 우리가 역사는 알아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다음에 유니박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얘는 최초의 상업용이에요. 유니버셜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저기 막 쓴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유니버셜 전자계산기가 최초의 상업용 전자계산기가 됩니다. 요거 하나는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다. 그죠? 이 폰노이만 행님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유니박 정도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 있는 거는 그 어떤 실제적으로 구성을 한 거고요. 그 안에 사용되는 소자들이에요. 처음에 우리 애니악이 나왔을 때는 바로 저기요. 요거 뭐예요? 진공관이야, 진공관. 자, 이 진공관이라고 하는 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신호를 증폭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고급 오디오들 보면 막 1억짜리, 2억짜리 이런 오디오들 보면 안에 진공관이 아직도 쓰여요. 굉장히 이게 약간 아날로그적인 증폭이다 보니까 음원에 대한 어떤 그 왜곡이 좀 적대요. 그래서 요즘에도 많이 쓰입니다, 제가. 근데 부피가 너무 크잖아요. 부피도 크고 열도 많이 나고. 얘가 이제 처음에 우리가 1세대 때는 진공관을 썼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반도체 트랜지스터가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트랜지스터는 트가 뭐냐면 트리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3 다리가 3개예요. 그래서 트랜지스터는 다리가 3개입니다. 우리가 기술 시간에 다 배웠는데 뭐 자세한 건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트랜지스터는 전기를 먹기 시작했고 이 진공관에 비해서 크기가 엄청 작아진 거죠. 됐죠? 그리고 이때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했냐면은 고급 언어가 개발됐어요. 그 다음에 운영체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오케이. 다음에 3세대는요, 직접 회로예요. IC, Integrated Circuit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그널 처리하고 MIS가 도입됩니다. 그 다음에 4세대는요, LSI, Large Scale이에요. Large, 큰 스케일의 Integrated. 뭐예요? 고밀도 직접 회로. 얘는요, Very Large Scale Integrated인데, 사실은 여기까지가 연도가 언제쯤이냐면은, 여러분들 태어나기도 전이요. 1980년대 후반입니다, 이미. 여기가. 그 뒤에는요, 더 이상 뭐라고 이게 언급하지 않아요. 뭐 ULSI까지도 우리가 언급을 해서 명칭을 달긴 하지만 너무 계속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삼성전자의 황창규 회장이라고 아시나요? 그분이 이제 황해 법칙이라고 그래서 1990년대 그 2000년대까지 메모리의 집접돌은 1년에 2배씩 증가한다라는 황해 법칙을 발표를 하고요. 진짜로 실제적으로 해냅니다. 이 삼성전자가 크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하신 분이죠. 그런 것처럼 너무너무 빨리빨리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얘네가 우리가 지금은 뭐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알아야 되냐고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고급 언어 개발은 트랜지스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시분할 처리를 한 것이 직접 회로예요. 그리고 얘네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굳이 얘네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아셨죠? 제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문제를 보고 그냥 간단하게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만 생각하셔야지 여기서부터 얘네를 외우기 시작하면은 뒤에 진짜 자주 출제되는 애들을 다 놓치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가볍게 가는 겁니다. 제가 말을 빨리 하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야. 후딱후딱 하자고. 어떤 건지 알고 가자고. 자, 1952년 폰 노이만이 프로그램 내장 방식과 이진 연산 방식을 적용해서 한 초창기 전자기상기래요.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선은 여기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앞에서 애니악은 아니에요. 유니박은 상업용이에요. 자, 애드삭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스토리지라고 하니까 폰 노이만 내장 방식이니까 이거는 맞는데 그죠? 맞는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거기다 이진 연산 방식까지 적용을 해서 완성을 시킨 게 바로 애드박인 거예요. 헷갈릴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최초의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다 그러면 애드삭이고요. 여기에다가 이진 방식을 적용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쓰고 계시는 그 기반의 베이스의 전자계산기 컴퓨터를 만든 최초가 바로 애드박이 되는 겁니다. 자, 3세대라고 했어요. 3세대라고 했는데 사실 뭐 3세대 어떻게 할 거야? 제가 외우지 말라 그랬죠. 그냥 간단히 맨 처음에 그냥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 엄청 컸어요. 진공관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TR 나왔죠? 그 다음에 IC 나왔어요. 그래서 IC거든요. 그래서 인테그레이티드 서킷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우리가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일괄 처리는 얘는 위에 한번 올라가 볼까요? 일괄 처리가 최초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일괄 처리는 진공관에서 나온 거예요. 시분할은 바로 여기 3세대부터 우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일괄 처리가 항상 제일 먼저예요. 일괄 처리가 뭐냐고요? 좀 이따 가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필요는 없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간단하게 우리가 컴퓨터가 이렇게 됐구나. 애니악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하면 애니악만 30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냥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자,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맨 처음에 한 사람이 폴란드군요. 학교는 또 스위스에서 나왔어. 그래서 폴란드 수학자 폰 노이만이 제안한 방식입니다.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주격장치에 저장해 두고 주격장치에 있는 프로그램 명령어를 하나씩 차례대로 수행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수정이 쉽고 프로그램을 공동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요. 뭐라 그랬어요? 이분은 수학자예요, 수학자. 철학자이고 수학자. 그렇다 보니까 기계에 대해서 몰라요. 이론만 정립했을 뿐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컴퓨터의 분류예요. 컴퓨터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뭐 큰 의미는 없지. 왜냐? 요즘에 우리가 쓰는 애는 거의 다 디지털 컴퓨터거든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것은 디지털 컴퓨터예요. 범용 컴퓨터라고도 하고 컴퓨터를 우리가 이제 이산적이라고 하는 것이 2가 숫자 2예요. 이산이라는 거는 이진수를 계산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산이라고 하는 그 조선시대 왕 이름 그거 아니고요. 이산이라고 하는 거는 전기를 먹는 전기를 이용한 계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날로그는요 특수목적용이에요. 그래서 얘는 어디에 많이 사용되냐면요 여러분들 일기예보 있죠. 이런 거 사용할 때 씁니다. 하이브리드는 두 개 다
섞어서 우리가 쓰게 돼요. 간단히 한번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디지털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요, 디지털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숫자를 쓰게 돼요, 숫자. 그 다음에 문자. 출력 형태도 숫자 문자고요. 얘는 산술이에요. 산술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 논리 연산은 맞냐 틀리냐 참거짓. 얘는 논리회로 IC를 씁니다. 그 다음에 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고요. 얘는 정밀도가 필요한 한도까지 높일 수가 있어요. 기억 기능도 있고요. 적용성이 범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애죠. 자, 아날로그 컴퓨터는요. 얘는 전류, 전압, 온도. 그래서 온도의 변화, 일기예보 또는 우주 예측, 계측 이럴 때 많이 쓴대요. 얘는 곡선이거나 그래프예요. 왜냐하면 시간에 따른 아날로그라고 하는 거는 시간에 따른 변화량이거든요. 근데 디지털은 시간에 따른 변화량이 없어요. 크기에 따른 거는. 1 아니면 0이거든요. 자, 얘는 미적분 연산에 쓴대요. 이렇다 보니 미적분 쓰는 거고, 얘는 증폭회로예요. 그 다음에 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고요. 정밀도가 제한적이고, 그래서 자주 틀리잖아. 일기예보가, 그지? 자, 기억 기능이 없고 특수 목적용에 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냥 간단하게만 머릿속에 그림만 그려놓으세요. 그렇구나. 자, 문제입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유형과 관련하여 아날로그와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범용 컴퓨터는 아날로그 데이터를 취급해요? 아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애는 디지털 컴퓨터라고 했어요. 이 문제는 그냥 주는 문제죠. 자, 아날로그 데이터는 시간에 따라 크기가 연속적으로 변하는 정보를 이야기한다. 하이브리드는요, 컴퓨터에는요, 디지털하고 아날로그를 혼합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있잖아요. 기름도 먹고 전기로도 가는. 자, 디지털 데이터는 복화 과정을 통해 아날로그 데이터로 변환할 수 있대. 맞아요. 에? 우리가 이거를 나중에 이제 또 배우게 될 텐데요. PCM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변환하는 디코딩, 인코딩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 목소리는요. 실제 현실 세계에 있는 아날로그예요. 근데 얘가 마이크를 통해서 컴퓨터에 기록되면서 뭐가 돼요? 디지털이 돼요. 근데 이 디지털이 된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걸 인코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럼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제 목소리, 이 영상들이 바깥으로 다시 스피커로 나와야 되잖아요. 스피커의 진폭, 소리를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아날로그거든요. 이렇게 바꿔주는 걸 우리 디코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코딩, 디코딩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우리가 이제 자료의 표현 단위예요. 이건 이제 상식적인 내용인데 우리가 컴퓨터에서 물리적인 단위와 논리적인 단위 두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거죠. 물리적, 피지컬한 거고요. 논리적이라는 건 로지컬이라는 거는 개념적인 거예요. 생각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선 비트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 비트라고 하는 거는 1, 0 중에 하나를 1비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1, 0이라고 하는 애가 있으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2비트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 비트라고 하는 거는 전기가 한 번 들어가거나 빠지거나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얘네를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바이트라고 하는 애는요. 얘네를 8개 모으면 돼요. 8비트는 몇 바이트요? 1바이트요. 뭐 상식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8비트가 1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에 이 단위에 따라서 얘가 바뀌니까 얘도 물리적 단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바이트가요. 2개, 4개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하나의 단어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워드, 풀워드, 해프워드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된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 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 얘네들은 다 논리적인 거예요. 그냥 고정이 돼 있지 않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할 수 있다고요. 자, 필드라고 하는 게 뭐냐?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할 거예요. 주소록이에요. 번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름이 있겠고요. 전화번호, 이메일 이렇게 있어요. 얘네를 바로 필드라고 해요. 항목 이름들. 이 항목 이름은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죠. 그래서 얘네는 논리적 단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각각 이 항목에 맞는 값들이 있겠죠. 얘네가 하나씩 다 레코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표들이 이걸 우리가 테이블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몇 개 모이면 파일이 되고요. 이 몇 개 모인 파일들을 또 여러 개 묶어 놓으면 얘네가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빅데이터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결국은 뭐라고? 이 비트 1010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모여지는 거다라고요. 됐습니까? 자, 비트라고 하는 거는 정보의 최소 단위예요.
자, 니블이라고 하는 애가 중간에 끼어 들어갔죠? 자, 바이트는 8개의 비트가 모여서 1바이트가 된대요. 자, 니블은요, 2분의 1 바이트예요. 그래서 4개의 비트가 모여서 니블이 돼요. 자, 워드는요, 바이트의 모임으로 크게 하프워드와 풀워드로 구분이 돼요. 워드라고 하는 거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이트라고 하는 거는요, A, 이게 1바이트예요. 자, 1, 이게 1바이트예요. 이게 10의 10 비트의 1이 아니고요. 그냥 숫자 1. 뭐 다르게 이야기하자. 구로 하자 그러면. 이게 1바이트예요. 다음으로 한번 쭉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에 그래서 우선 핫포워드는 좀 전에 말씀 잠깐 드렸듯이 2바이트와 풀워드 4바이트로 분류가 되고 필드는요, 자료 처리의 최소 단위예요. 자, 레코드는요, 하나 이상의 필드들이 모여서 들어가는 거고 얘네는 파일은요, 이런 필드와 레코드를 모아 놓은 얘네들을 하나의 파일이라고 해요. 이게 레코드 모임 이렇게 딱 단순하게 돼 있는데 많은 레코드들을 하나 묶어 놓으면 결국은 테이블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파일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데이터베이스가 돼요. 자, 자료의 크기 순서는요, 비트, 니블, 바이트, 워드, 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그려가면 되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갑니다. 한번 출제됐었네요. 뭐란 얘기예요? 한번 출제됐으니까 아직 외우지 말라고요. 자, 다음 중 컴퓨터에 사용하는 논리적 구성 단위를 작은 것에서부터 한대요. 비트, 바이트, 워드, 필드인데 필드가 먼저 와야 되겠죠? 워드, 필드, 바이트인데 바이트가 앞으로 와야 되겠죠? 워드, 필드까진 좋아요. 틀렸네요. 필드가 모여서 레코드가 되고 레코드가 파일이 되고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얘는 좀 개념적인 내용이고 그냥 모르셔도 돼요. 보수라고 하는 거는 보충하는 수예요. 보충하는 수. 됐죠?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진수에서는요. 1이 되기 위한 수, 0이 1이 되기 위한 수, 1이 채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진수에서 여기에서 1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값이 필요해요? 0이 있으면 1이 되죠. 0이 1이 되려면 1이 되죠. 그래서 0에다 1을 더하니까 내가 필요한 보충해야 될 수는 1이고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1의 보수는 그러면 0, 0의 보수는 1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요? 1에 보충할 수는 0이고요. 0에 1이 될 보충할 수는 1이 되는 겁니다. 됐죠? 얘네는 사실 그냥 개념적인 것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너무 어려워요. 자,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자료의 표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어요. 보수는 컴퓨터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덧셈 연산을 이용하여 뺄셈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한다. 네, 보수를 이용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입니다. 뭐냐? 우리 컴퓨터는요,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 안에 가산기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컴퓨터는 덧셈밖에 못해요. 얘를 뺄셈과 곱하기 나누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애가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 보수기예요. 보수기를 이용해서 감산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수는 뺄셈을 할 때 쓴다. 실수 데이터는 정해진 크기, 부호, 지수부, 가수부 등으로 구분해서 그냥 간단히 정리하세요. 이중 정수 데이터는 실수 데이터보다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크기 때문에 연산 속도가 빠르다 그랬는데 이진 정수 데이터래요. 실수 데이터보다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크냐? 여러분들 정수라고 하는 것과 실수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면 정수는 이게 정수고요. 이게 실수잖아요. 어떤 게 더 많이 표현할 수 있어요? 많이 표현할 수 없어요. 연산 속도는 빠르기는 하지만 많이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우리가 또 부동소수점 연산에 의해서 뭐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정보 처리까지 가서 봐야 되는 내용이고 여기서는 그냥 이진수는 이런 거고 보수는 뺄셈 위해서 쓰는 거구나. 자, 10진 연산을 위해서 언팩과 팩 표현이 사용된다. 간단히 정리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전 교재에는 이 팩과 언팩이 다 들어있었거든요. 그럴 필요 없더라고요. 문제가 나와야지 말이지. 자, 자료의 표현 방식 중에는 이제 내부적 표현과 외부적 표현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내부적 표현 중에는 우리 실수 데이터, 바로 이제 좀 전에 이야기했던 실수, 뭐예요? 1.2 이런 거, 1.000000 2 이런 거. 자, 부동소수점이라고 하는 게 부동이라고 하면은 뭐예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보는데 그게 아니라 영어로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플로팅이라고 하는 데 있죠. 여러분들 혹시 그 수세식 화장실에 물통 보신 적 있나요? 그 안에 보면 동그랗게 이렇게 게이지가 있어요. 막대기가 있고 이게 변기예요. 여기 구멍이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는요
스위치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가 올라오면 얘가 불에라고 하죠. 불에가 올라오면은 여기쯤 올라오면 수도가 딱 잠겨서 물이 닫히는 거고 얘를 우리가 여기에 이제 뭐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얘를 여기에 스위치를 밑으로 딱 내리면 여기에 있는 밑에 있는 얘 구멍이 뽕 올라오면서 물이 떨어지죠. 그러면서 여기서 물이 막 콸콸콸 나오죠. 얘가 바로 플로팅이에요.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플로팅. 부동이라고 하는 거는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고정소수점 표현보다 매우 작은 수와 큰 수를 표현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고정소수점이라고 하는 거는 3.3 이걸 고정소수점이라고 이야기해요. 부동소수점은요, 이 3.3을요 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이게 부동소수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이거 승수로 표현을 하면 어마어마하게 넓은 값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죠. 이게 바로 부동소수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서 연산 단위, 연산 능력을 표현할 때 이 부동소수점 연산을 얼마나 잘하느냐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실수 데이터의 표현과 연산에 사용이 된다 그랬어요. 자, 표현의 정밀도를 높일 수가 있고 과학이나 공학, 수학적 응용에 사용된대요. 자, 정교화 방식 나오는데 모르셔도 됩니다. 패스하세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3을 10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우리가 정교화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단순하게 여기에는요 앞에 부호가 들어가고 지수부, 가수부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부호는 음수냐 아니면은 양수냐 이걸 표현하는 거고, 지수부는 10의 몇 승, 여기서 뭐 5승이다 그러면 5가 되는 거고, 가수부는 아까 33 뭐 이런 애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거 하나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소수점 연산의 표현은 부호, 지수, 가수로 표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컴퓨터에서 부동소수점 연산을 위해서 사용되는 자료 표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정교화 과정을 통해서 지수와 가수부로 구성이 된다. 고정소수점보다 간단해요? 아니죠. 실행 시간이 적게 걸려요. 좀 오래 걸려요. 복잡하고 오래 걸려요. 아주 큰 수나 작은 수 표현이 가능하지만 얘는요 복잡하고 속도가 느려요. 왜? 정교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호 비트는 양수, 음수, 0, 1로 표현을 한다. 실수 데이터 표현과 연산에 사용된다. 자,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자료의 표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실수형 데이터는 정해진 크기의 부호와 가수부로 표현하여 구분하여 표현한다 그랬는데 뭐가 있었어요? 우리 좀 전에. 실수형 데이터는 부호, 지수, 가수 3개로 구분된다 그랬죠?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죠? 자, 다음에는 자료의 표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본 애들은 내부적 표현 방식.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내부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얘는 이제 사용자 딴에서 우리가 보는 그런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외부 표현 방식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명칭에 대해서 정의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얘네는 우리가 컴퓨터에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비트로 우리가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비트로 표현된 거를 문자로 표현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약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A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문자로 표현을 하려면 얘를 비트로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보통은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몇 비트라 그랬어요? 보면은 하나의 문자를 2개의 존비트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가 이제 존비트가 되는 거예요. 존비트가 돼서 여기에 2자리, 그 다음에 4개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되죠? 여기가 이제 디짓비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릿수만큼으로 총 6자리로 이진수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얘가 알파벳이니까 0, 1 이렇게 갑니다. 이게 존비트가 얘가 어떤 A인지를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1이다 그러면 얘가 00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이 알파벳의 첫 번째니까 00001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4자리니까 여기까지 가야 되겠네요. 요렇게 01, 0001 이런 식으로 하면 얘는 A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이제 이게 기본적인 문자형 코드인 BCD 코드입니다. 이 BCD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래서 얘가 바이너리, C는 코드예요, 코드. 그리고 D는 데시멀, 십진. 그래서 이진화 십진 코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이너리 코드에다가 D가 붙어요. 코디드, 그 다음에 데시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진화 십진 코드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십진 표현을 이진화, 이진수로 표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다른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비트 수가 중요해요. 그래서 존 비트 2개에 디짓 비트 4개다. 그래서 총 합이 6비트가 돼요.
그러면 이 2의 6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두 자리라고 하자고요. 두 자리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10, 00 이렇게 되겠죠. 총 몇 가지예요? 네 가지가 되죠. 이게 지금 2비트잖아요. 그러면은 2에 2승하면 4가 나오죠. 그럼 이거를 세 자리로 하게 되면은요. 얘는 2에 3승한 것과 같은 경우의 수, 8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음에 2에 4승하면 몇이 나와요? 여기다 다시 하는 거니까 16. 그 다음에 여기 5승하면 여기다 다시 하는 거니까 32. 그 다음에 2에 6승하면 32 곱하기 2니까 64.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총 이 BCD 이진화 10진 코드 같은 경우는 총 64가지의 문자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순서대로 발전 단계이기 때문에 얘가 6이고요. 다음에 나오는 아스키 코드는 7이에요. 그러니까 7이다 보니까 여기다 곱하기 2 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네, 128가지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아스키는 이 A가 아메리칸 스탠다드예요. 그래서 미국 표준이 됩니다. 아스키 코드는요, 언제 많이 쓰였냐면 이 30년 전쯤에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 아스키 코드를 썼어요. 그래서 한글 표현이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PC통신을 하다 보니까 얘네를 한글로 변환을 해서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때 필요한 게 생긴 거예요. 저 처음 할 때는 없었는데 이게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죠. 바로 뭐냐면 확장 아스키 코드. 요거는 그냥 보통 건너뛰고요. EBCD, 그 다음에 유니코드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확장 아스키 코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6, 7, 8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EBCD 코드 같은 경우는 쭉 올라가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도 8자리예요. 근데 이 확장 아스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국제적 표현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EBCD기 우리가 이제 표준이 된 거고 최종적으로는 유니코드를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한 30년 전에 이렇게 결정된 그런 약속입니다. 이것도 어떤 그 ISO라고 하는 그 단체 아시죠? 국제 표준화 기준에서 얘를 쓰기로 한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이 유니코드는요. 우리 앞에서 본 이 아스키 코드까지는 이게 사실은 이제 미국 친구들이 만들었고 미국 내에서 이제 네트워크가 시작되다 보니까 미국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표현이 알파벳으로 표현이 됐었어요. 그런데 점점 이제 미국 내에서 연결이 되고 해외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인터내셔널해진 거죠. 일본하고도 연결을 해야 되겠고, 근데 일본어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앞에서 우리 말씀드렸듯이 얘가 1바이트가 8비트라 그랬죠. 근데 이 1바이트는요, 알파벳하고 숫자만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한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간 한다고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해도 한 비트로 표현이 가능해요. 근데 받침이 들어가 버리면 얘는 2바이트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자 같은 경우는 뭐 가운데 중이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한 바이트로 표현이 되는데 이것까지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 또 만약에 충을 쓴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한 바이트로는 도저히 이 문자들, 전 세계 문자 코드를 표현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이 나오면서 우리가 유니코드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떠냐면 전 세계 모든 글자 A건 뭐 신이건 뭐 중이건 일자에서 뭐 우리가 뭐라고 하죠? 뭐 이렇게 쓰죠. 얘네를 다 그냥 2바이트로 그냥 통일하자. 현재 우리가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쓸 수 있었던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처음 PC 통신을 할 때는 해외 통신망에 들어가게 되면은 글자가 다 깨졌어요. 이게 안 맞아가지고 정말 불합리하죠. 막 그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제일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보면 출제 빈도도 보면은 뭐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유니코드는 알고 계셔야 돼요. 얘는 몇 바이트예요? 얘는 총 16비트예요. 16비트. 16비트는 몇 바이트예요? 2바이트요. 그래서 모든 글자 수 하나를 2바이트로 표현을 한다. 전 세계 국민들이 모두 다 같이 어떤 그 차이 없이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 그래서 얘는 16비트니까 2의 16승에서 6만 5천 자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표현 못할 만한 글자가 없는 거죠. 각 국가마다 또 다 구분이 존 코드 줘버리고 하게 되면 거의 뭐 표현 못할 만한 그런 단어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우리 이제 그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맨 처음에 나온 게 뭐라 그랬어요? 네, BCD라고 했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네, 아스키예요. 아스키.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네, EBCD요. 그 다음에 뭐예요? 네, 유니코드요. 유니코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6, 7, 8 이렇게 됩니다.
되셨죠? 6, 7, 8이고 얘는 몇이었어요, 우리? 네, 16이었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7개의 데이터 비트와 1개의 페리티 비트.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8개예요, 다. 플러스 1씩 있어요. 그래서 정보 처리에 가면은 이것까지 다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구분을 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컴알에서 거기까지 보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7개의 데이터 비트와 요것만 보시고 128개. 아, 얘는 아스키구나. 얘는 6, 7, 8 이렇게 된다고요. 얘는 16. 되셨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 앞에서 뭐 다른 거 하나 출제됐었는데 굳이 네.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유니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계 각국 언어를 통일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게 제한된 국제적인 코드 규약이에요. 약속인 거예요. 자, 8비트 문자 코드인 아스키 코드를 32비트로 확장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아스키 코드에서 좀 전에 확장형 아스키 코드 있었죠? 그 다음에 유니코드 나왔잖아요. EBCD 코드 나왔죠. 그 다음에 유니코드가 나오겠는데 얘는 몇 비트라고요? 좀 전에 봤듯이 우리 16비트예요. 16비트. 됐습니까? 그래서 한글은 조합형, 완성형, 옛글자 모두 표현할 수가 있다. 최대 65,000자의 글자를 코드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다음에 이번에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하는 친구가 나와요. 데이터 웨어하우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 밑에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비교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출제 빈도는 많지는 않은데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 이거죠. 그냥 요즘에 우리가 빅데이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SNS에 글을 올리시잖아요. 페이스북도 있고 트위터도 있고 뭐 카카오톡으로 날리는 것까지는 이제 분석이 안 되겠지만 이러한 어떤 SNS에 여러분들이 글을 올리시게 되면 이 회사들이 왜 먹고 사는지 아세요? 네,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데이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트위터에 내가 지금 어느 지역에서 뭘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회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20대인데 지금 서울의 어떤 음식점에서 뭘 먹으면서 인증사실을 올렸어. 보니까 데이터로 흐름을 보니까 주말 12시쯤에 강남역 근처에서 어느 집에서 20대들이 밥을 많이 먹더라. 이거를 파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모아놓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하고요. 이 모아놓은 자료를 가지고 마이닝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에다가 의미를 부여해서 마케팅이나 아니면 기업의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 데이터 마이닝이에요.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하는 거는 아주 분량이 많은, 그러니까 하루에도 막 수조억 개란 말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데이터들이 막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자료를 모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를 분석해가지고 의사결정까지 하는 거고요. 이 안에서 우리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큰 범위 내에 데이터 웨어하우스 내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도구가 데이터 마이닝이 되는 거죠. 아셨죠? 간단히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내용이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데이터 마트는요.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거 뭐 페이스북, 구글, 다음, 네이버 이런 큰 규모의 회사들에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이 데이터 마트는 그거보다는 좀 작은 회사들 있죠. 어떤 중소기업에서 이번에 어떤 신제품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뭐 소비자의 어떤 경향을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자료를 수집한 것도 있겠죠. 자기네들 게시판이나 아니면 콜센터에 문의 온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자료니까. 요즘에 고객들이 뭘 원하는가, 뭐가 무슨 AS가 제일 많은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할 때 쓰는 게 바로 데이터 마트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큰 규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마트 그리고 데이터 마트는 동네 슈퍼마켓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만 정리하십시오. 다음이 설명하는 용어로 알맞은 것은 기업의 정보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기업의 전략적 관점에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의 시계열적 축적과 통합을 목표로 하는 기술적, 구조적, 통합적 환경은 데이터 웨어하우스다. 제가 아침에 이제 라디오를 듣고 오는데 카카오에 뭐 그 데이터 분석하시는 그 이사님이 계세요. 라디오 무슨 프로인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나오셔가지고 다음에요. 카카오니까 다음이죠. 다음에 어떤 것을 검색하느냐. 그러니까 뭐 대통령 선거가 있다. 그러면 전날 어떤 걸 검색하느냐. 이런 걸 분석하는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뭐 날씨가 어떨 때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이야기해 주는 게 있는데 바로 걔가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이용을 한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자, 다음에 이번에 또 이제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이건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되지 않더라도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우선은 처리 속도는요,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1부터 100번까지의 문제를 풀어 그랬을 때 제일 정확하게 빠르게 푸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턴 어라운드 타임이라고 하는데 돌아오는 시간이 짧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처음에 나오는 게 밀리초, 마이크로, 나노, 피코, 펜토, 아토 이렇게 됩니다. 얘 단위는 마이너스 30 가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뭐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시는데 이게 표준이거든요. 100만 원이면 어떻게 표현을 해요? 컴마 두 개로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어르신 분들은 어떻게들 하세요? 이렇게 딱 하고 컴마 찍고 찍찍 하고 이렇게 잡아버리시죠. 아, 컴마가 두 개니까 100만 원이구나. 그지? 그 다음에 여기다 100 이렇게 하고 컴마하고 찍찍 이렇게 해버리시면 이건 뭐예요? 1억이구나. 아,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게 국제적으로 세 단위씩 끊어서 일자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선생님, 아, 10에 마이너스 5승은 없나요? 이런 단위는 없나요? 없어요. 왜? 약속을 하지 않았거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승이 밀리,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승이 마이크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9승이 나노, 그 다음에 12승이 피코, 펜토, 아토 이렇게 가는 거예요. 3, 6, 9, 12, 15, 18. 기억 용량은요. 얘는 크면 클수록 좋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키로 많이 들어보셨죠? 1kg에 몇 g이에요? 1000g. 10의 3승이면 몇이에요? 1000이요. 메가는 100만이요. 기가는요? 이건 억인가요? 10억인가요? 한번 해볼까요? 자, 공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컴마 아니고 점 아니고 컴마예요. 맞죠?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이군요. 10억. 테라바이트는 거기에다 0을 3개 더 붙인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키로, 메가, 기가, 테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상식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첫 번째 시간 간단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주 출제되는 애들만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좀 해주시고 나머지는 가볍게 훑어보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